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역사가들은요, 이 한국인이 분열하고 헐뜯기를 일삼았다고 매도하는 근거로 조선시대 당쟁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광복 뒤에는 식민사관을 논박하려는 목적에서요, 조선의 당쟁사를 재조명한 논문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하죠. 이 당쟁을 한국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규정하기도 했고요, 토론 문화의 뿌리로 여기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여전한 당쟁의 관행, 그렇다면 역사 속 당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1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소장 역사학자 이희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희진의 역사 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당쟁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의 토픽입니다. 소개할 책은요, 조선시대 당쟁사입니다. 도서출판 아름다운 날이 펴냈고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기도 한 이성무 선생이 썼습니다. 이희진 선생님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죠? 예, 덕분에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분이라고 항상 해주시니까 예, 저희가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서 예. 이런 얘기하는 것도 보람이더라고요. 네. 재밌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좋다는 의견을 속속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책 들고 나오셨습니다. 조선시대 당쟁사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 자체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조선시대 당쟁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관한 그 아주 길고 긴 논란의 한 갈래를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책인지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시대를 좀 바꿔봐가지고 좀 후대로 가보려고 조선시대를 네.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책이 그 최근에 잠깐 유명해진 게 대통령 후보셨던 문재인 후보께서 네. 요즘에 이 책을 좀 읽고 있다는 그렇죠. 말 한마디 하시면서 예. 좀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후보께서 고민을 해야 될 만큼 이 정쟁이라는 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기는 되죠. 네. 단지 이제 조선시대의 당쟁이 마치 우리나라 정쟁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이용을 하느라고 마치 한국인의 민족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바람에, 뒤에 이제 많이 왜곡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아까 소개시켜 주셨듯이 해방 이후에 많은 연구도 있고 논문이나 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의 적이 틀렸다고 내가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당쟁을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균형 감각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조선시대 당쟁사가 좀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좀 이거 쉽게 쓰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학자로서 오래 살아오신 분이 돼가지고 좀 쉽게 쓰는 데 대해서는 좀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당쟁사, 당쟁. 일단 이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려주시죠. 예, 일단 당쟁이라는 거는 서로 파벌이 나눠가지고 네. 정쟁을 벌이는 걸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당쟁이라고 하느냐, 붕당 정치라고 하느냐, 요 용어 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네. 요즘엔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학 쪽에서 붕당 정치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많은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 분당 정치란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대해서 반론을 이 당쟁의 해석에 대해서 네. 일제사학자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나쁜 민족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네. 그거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나온 말이 분당 정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말하면 아까 소개하셨듯이 굉장히 긍정적이 되죠. 우리의 토론문하고 심지어는 뭐 민주주의 뭐 전통이라는 말까지 이제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이건 좀 심한 오바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정치 활동, 어쨌든 이 당쟁이라는 게 정치 활동인데요. 정치에서 그 균열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의미의 균열은 심지어 조장돼야 되는, 장려돼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맥락도 그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예. 그런 측면은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쟁이라는 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 없다. 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적절한 반대가 있고 또 그 반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의 정쟁이라면은 네.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까? 실제 당쟁에. 네. 그런 점이 없다는 측면에서 오바라는 게 아니라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또 민주주의 전통까지 가는 건 좀 심하거든요. 첫째 왜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냐면은 예. 뭐라 그러던 간에 지금 정치에서도 그건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지금도 국정감사 벌어지면서 굉장히 심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정쟁의 이면에서 보면은 뭐 정부가 독주를 하면서 좀 부작용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해가는 걸 막는 것까지는 일리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발목 잡기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들도 반드시 첨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남이 제대로 업적내는 걸 못 보겠으니까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런 안 좋은 분위기로 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예. 예. 그러니까 락이 걸려버리는 예,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사실 당쟁을 굉장히 좀 이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는 이유기도 한데 네. 그때 바로 그 당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국구도가 예. 당쟁으로 이어지고 있던 그 시기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외침을 당했을 때 굉장히 무기력하게 당했거든요. 특히 병자호라는 우리나라가 정부로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전혀 그렇죠. 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네. 그걸 당쟁의 어떤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뭐 예. 당쟁의 연장선상이라기보다도 예.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 키우려면 어느 정도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추진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발목 잡는 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이게 또 민주주의까지 나가기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예. 그럼 그렇게 견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견제를 했냐는 겁니다. 그때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밑에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달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시대가 아니니까 네. 여론을 조성하는 층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양반층이고 그 양반층은 뭐 실제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를 한 측면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동법 반대 같은 경우에 네. 그 양반들한테 불리하니까 반대를 했지. 기득권층. 예. 그렇죠. 자기 기득권을 지키자고 반대를 한 거지 사실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반대하는데 이제 당쟁도 상당히 중요한 뭐 당쟁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네. 논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쟁의 관행에서 비롯된 비극 대표적인 게 임란 또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겠죠. 예시해 주셨듯이 반드시 이게 당쟁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16세기부터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약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 당쟁을 하면서 좀 그 추진력 있는 정책을 추구하지 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락이 걸려버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치의 기능이 아예 멈춰버리는 거. 예. 당쟁, 정쟁, 정파, 다툼, 싸움 때문에 정말 이도 저도 못하는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는 그거를 데드락이 걸린다고 하는데 데드락이 걸려가지고 기능이 멈춰버리면은 특히 예전 조선시대 같은 그 살벌한 시대에는 잡혀먹기 딱 좋은
그런 형국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주변 국가가 네. 굉장히 이제 어떤 변화를 맞으면서 네.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네.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는데도 거기에 타이밍 맞춰서 대응을 못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네. 이 당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의 당쟁사를 붕당 정치라는 그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좀 상당 부분 미화된 결과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서울대학에서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드라마나 퀴즈를 하는데도 그렇죠. 붕당 정치라는 말을 쓰시니까 이 저자는 화가 나시죠. 붕당 정치가 중고등학교 국사시험에서 주관식 답이었던 기억 다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용어 자체가 벌써 맞지 않는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붕당이라고 얘기하는 걸 긍정적으로 쓰는데 예. 사실 당시에 붕당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큰일 날 소리거든요. 붕당을 지으면 이거 사형감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광조가 처형당할 때도 붕당을 지었다는 게 죄목 중에 하나로 네.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붕당이라는 건 친구끼리 만든 당이고 친구끼리. 그 글자 그대로 풀면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모여든 파라는 용어로 썼는데 사조직이네, 사조직. 그렇죠. 예. 그 사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정치를 긍정 정치로 보겠다는 게 벌써 용어가 앞뒤가 안 맞죠. 그 일본의 식민사관을 배격하고요. 민족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시도가 과했다는 오버라는 표현을 왜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그 오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은 예.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어떤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너무 폄하한 거를 회복시키겠다는 건 좋은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주장은 그 당시 통치자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말에 그 구한말이라고 얘기하죠. 근대화 때 넘어가는 과정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굉장히 미화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했는데 왜 넘어갔느냐. 임진왜란 때도 일본한테 그 수모를 당하고 나중에 식민지가 될 때는 정말 치욕적인 역사거든요. 식민지로 전락한다는 게. 네. 근데 통치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외부 세력 때문에만 그랬느냐. 이게 좀 물음표가 찍히죠. 그 당쟁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뭔가 제대로 추진돼야 될 게 안 됐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그런 좀 치욕적인 역사를 앞두고요. 그런 사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랐던 조선 초기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게 네. 이것도 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국왕의 전제 정치가 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왜 조선시대 통치자 중에서는 제일 평가를 받겠습니까?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뭐 국방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세금은 줄이면서도 국방은 강화시키고 네. 이게 이제 아들 세종으로 이어지고 손자인 세조대까지 중간에 이제 문종단전조에 약간의 정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기틀을 잡고 힘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게 이제 훈신 정치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당쟁이라는 건 일종의 살림 정치 한 형태인데 네. 살림 정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너무 실제로 공리공론으로 간 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의 성향도 완전히 바뀌죠. 정도전 같은 사람은 뭐 이기론 같은 이론서를 남기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라는 게 조선 경국전인데 조선 경국전이라는 게 조선의 모태가 된 경국대전의 그 모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사구시 이용우생을 했던 거죠. 성리학자들이. 그런데 16세기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안 그렇거든요. 자신들은 물론 우주 만물의 원리를 아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전국이 이끌어지는 걸 보면은 어떤 확실한 추진력을 가진 정책이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당연한 흐름이었던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100년이나 걸렸거든요. 대동법 시행되는데 100년. 그러니까 예. 그
부작용을 현실에서 보면서도 그 이른바 박납이라고 하죠. 네. 박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 세도가들을 제대로 통제를 못 해가지고 이들의 반대 때문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던 세법 관철시키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동안의 백성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굉장히 많은 요즘 현안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역사는 현실을 비춰보는 겨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사를 너무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걸 싫어하는 게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현실의 문제점도 거기를 통해서 같이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오류들을 그대로 미화하거나 그냥 그대로 덮어둘 경우에는 당대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제대로 세우기가 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극단적인 기준을 주장하는 사람은 좀 뒤에 흑심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당시에 물론 그 식민사관이라는 거를 얼마나 떨쳐내고 싶어서 다들 그랬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때 좀 더 초점 맞췄어야 되는 거는 그 당쟁사에 얽힌 그 기득권 구조. 그렇죠. 이거를 좀 냉정하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거 반대하는 거 다 식민사고로는 뭐니까 진짜 식민사관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예. 듣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장하는데 반대를 하면 다 식민사관이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진짜 식민사관에 영향을 받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그래도 똑같이 도매골로 몰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혼선도 어떻게 보면 요즘 전국에서 많이 참고해야 네. 될 겁니다. 국정감사에도 비슷한 일 많더라고요. 많은 장면이 떠올라요. 양쪽에서 다 도매금으로만 넘기려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지역 말단적인 문제만 가지고 서로 말꼬리 잡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만 되는 거죠. 정치 집권 세력이요. 집권 세력이 원하는 대로 하든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게 좌절이 돼서 다르게 되든 아무튼 뭔가는 돼야 한다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정치의 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쟁을 보더라도 네. 균형 감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당쟁이라는 게 발생을 했느냐? 이게 살림 정치라는 구조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왜 조선은 살림 정치로 넘어가야만 했으며 네. 이거를 여기서는 무엇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치를 했고 또 막는 거는 좋은데 그게 지나쳤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당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되겠죠. 사실 조선시대 당쟁사에서는 좀 어렵게 서술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구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살림정치로 넘어오는 거는 그 세조 때 정도에서 예. 국왕의 전제 정치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조 자체가 상당히 좀 조카를 쫓아내고 예. 왕이 된 사람이라는 나쁜 인식이 박혀 있고 지금도 그게 유효하니까 그 당시 유교적인 윤리관에서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인 태종이나 네. 아버지인 세종만큼의 추진력을 갖지는 못하거든요. 세조가 많은 업적을 냈습니다만 많은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견뎌내야 되니까 훈신들이라고 그 혁명 동지들 있죠. 예. 그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하고 비교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혁명 동지들을 과감하게 숙청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층이 견제하는 거를 막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세종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인 태종의 그런 정치적인 정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세조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세조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죽고 난 다음에 권력이 훈신들한테 넘어가죠. 근데 훈신들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혁명을 하는 게 나라가 어지러운 걸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있던 한명회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만은 모사꾼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모사꾼이라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적들 제거하고 이러는 게 이제 주특기지. 장사꾼이죠. 상인이죠. 일종의 정치 상인. 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예. 좋은 표현이고. 그마저도 좋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몰입해죠. 몰입해. 그러니까 훈신들 중에 그런 몰입애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 채우고 그 사리사욕이라는 게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 핍박을 해가지고 뺏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엔 문제가 되죠. 그러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조의 후계자인 뭐 성종대부터는 국왕이 그럴 파워를 못 갖거든요. 한명회가 옹립한 성종 같은 경우에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성종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는 그 당시 기득권층이 자기들이 조정하기가 쉬웠으니까 좋은 평가를 내린 거고 연산군은 오히려 그걸 한번 뒤집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연산군도 제대로 된 대안이나 정치 세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훈신들을 누르려고만 하다가 결국 자기가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종 이후로는 대안이 세조 말부터 시작된 건데 이 제하에 묻혀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훈신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 훈신들을 견제하는 이 사림을 등용해서 훈신을 견제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게 중간에 이제 사화를 통해서 많이 그 사림들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우여곡절을 걷다가 선조대에 오면은 이제 사림들이 기득권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림들이 어떤 정권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림들의 정치 방식은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글하는 성리학자들, 네. 당시 선비라고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리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훈신의 횡포를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훈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고위 재상들, 이 삼정승을 비롯해서 뭐 심우부서이긴 하지만 육판서 같은 고위직들이 마음대로 횡포 부리는 걸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조정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상소를 올려서 비판한다든가 아니면 네. 인사권을 이조정랑을 중심으로 한 네.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 소위 말해서 당쟁이라는 정치 형태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를 해본 바 뭐 기득권층 아니면 기득권이 되고자 했던 사사로운 욕심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요. 역시나 사사로운 명분으로 정치의 효용이나 효율을 아주 떨어뜨린 그런 게 바로 당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훈신 정치라는 거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횡포를 부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살림 정치라는 거는 그걸 막기 위해서 다수의 양반 사대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다수가 참여하다 보면은 결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신속하고 추진력 있는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측면은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을 취하면은 다른 쪽에 부작용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잡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소위 살림 정치라는 게 길게 가다가 영조 정조가 되면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 정리가 되는 이유가 그만큼 이런 정치 상황에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조 정조는 그 시기에 잠깐 부흥이랄까? 조선의 국력이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네. 그건 뭐 국왕의 이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조 이후에 정조가 갑자기 죽고 아들은 헌종 올라오면서부터 오히려 급전직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세도가들이 집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세도 정치인데 이제 왕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외척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외척들이 세도가로 성장하면서 전국을 주도하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 그도 그럴 것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압력이었으니까 이건 새로운 변수가 되지만은 그 세도 정치 시기에는 외부의 압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는 극심한 혼란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의 독점이 더 무서웠던 거 아니냐.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의원께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디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나름대로 그런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네. 견제와 균형 감각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형태든지 그 자체가 완벽한 게 있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좀 회의적이거든요. 어떤 정치를 취해도 부작용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조선시대 당쟁을 보는 시각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화하는 건 절대 경계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18일 금요일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 소개한 책은 이성무 선생의 조선시대 당쟁사였습니다. 이번 주도 다 지나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 가뿐하게 보내시고 주말에 푹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